그녀는 자기 이름이 적힌 서찰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글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녀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봐라. 이 음탕한 계집을 마루 아래로 끌어내려라.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봤다. 도겸서방. 나는. 그러나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그 한 동작으로 그녀의 평생이 끝났다. 윤소연은 사람들에게 늘 복 많은 여자라 불렸다. 과거 급제한 남편, 사대부 가문의 며느리, 비단 대신 절제와 예를 입은 여인.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복이라는 것이 밤마다 피를 빨아먹는 것이란 사실을. 소연은 남편의 글 공부를 위해 겨울마다 손이 터졌다. 피가 묻은 종이를 숨기며 그녀는 남편의 성정 하나하나를 외웠다. 문장을 맺는 버릇, 붓을 멈추는 순간의 호흡, 달빛이라는 말을 유독 사랑한다는 것까지. 그래서 믿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 믿음이 그녀를 죽였다. 제삿날이었다. 사랑채엔 친족과 이웃이 가득했고 향 냄새가 공기를 눌렀다.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며느리, 이리 나오너라. 소연은 예를 갖춰 나왔다. 그리고 종이장이 얼굴로 날아왔다. 내가 쓴 서찰이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위 분명히 적힌 글. 윤소연. 순간 세상이 멀어졌다. 사람들의 숨소리만 귀를 찔렀다.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말은 떨렸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그런데 남편이 입을 열었다. 필체도 같고 내용도 분명하다. 더 말하면 가문만 욕되게 한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은 이미 결론을 낸 뒤였다. 소연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꿀려졌다. 차가운 마루가 무릎뼈를 찍었다. 비녀가 빠지며 머리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서찰에 다시 꽂혔다. 초야의 달빛 아래 약속한 장소로 나오라. 그 문장.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이건 저 사람의 말투야. 그런데도 그 남자는 말했다. 오늘부로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소연은 아내도 며느리도 사람도 아니게 되었다. 그날 밤 소연은 쫓겨나며 마지막으로 사랑채를 돌아봤다. 등불 아래 남편은 서찰을 태우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그녀는 보았다. 자신의 이름을 쓴 손이 남편의 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윤소연은 다짐했다. 죽지 않겠다. 이 집안이 무너지는 날까지 기억으로 살아남겠다. 그녀는 친정 대문을 두드리며 웃고 있었다. 아직은 어머니가 문을 열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 소연이에요. 대답은 없었다. 문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들었구나. 알고도 안 여는구나. 윤소연은 비를 맞고 서 있었다. 비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피를 나눈 집이잖아.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치마를 적셨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억울해요. 한 번만 얼굴만. 문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라. 잠시 후 대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윤소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나 나온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쌀 한 대박, 낡은 저고리 한 벌, 그리고 차갑게 던져진 말.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라. 그녀는 멍하니 쌀을 내려다봤다. 그 쌀은 어릴 적 병들었을 때 먹던 쌀죽의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요? 대답 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에서 흘러나왔다. 이미 죽은 계집의 어미로
살 수는 없다. 가장 잔혹한 칼. 윤소연은 그제야 울었다. 소리도 없이 입술을 깨물며. 그러나 진짜 칼은 그 다음이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다시 이 문을 두드리면 관가에 고하겠다. 부정한 여인이 가문을 더럽힌다고. 그 말은 곧 조선에서의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이해했다. 친정은 날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날 지워야 살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는 순간 대문이 닫혔다. 이번엔 아주 단단히 쇠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비보다 크게 울렸다. 윤소연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는 두드리지도 않았다. 부를 이름도 돌아갈 곳도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들 나를 믿지 않았구나. 아니었다.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거였다. 윤소연은 쌀자루를 끌어안고 빗속을 걸어 나왔다. 그때 친정 담장 너머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한때 저 집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그럼 나도 돌아가지 않겠다. 그날 밤 윤소연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기억으로 살아남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수가 된다. 강물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윤소연은 강가에 섰다. 치마 끝이 물에 잠기자 차가운 물이 천천히 살을 핥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기억해줄 사람 없는 삶.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인 손. 한 남자의 앞날을 위해 평생을 써버린 손. 그 손이 이제는 쓸모 없어졌다는 사실이 무너질 듯 아팠다. 강물에 발을 더 내딛는 순간 서찰 한 줄이 뇌리를 갈랐다. 초야의 달빛 아래 약속한 장소로 나오라. 그 문장, 소연의 숨이 멎었다. 그 문장은 자신이 쓰지 않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익숙했다. 밤마다 들었던 문장, 남편이 중얼거리며 외우던 문장, 과거 시험을 앞두고 그를 다듬으며 반복하던 말투.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내 글이 아니야.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글자를 그렸다. 회계 흐름, 멈추는 지점, 붓을 들어올리는 순서. 그 모든 것이 남편의 습관과 정확히 겹쳤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럼 내가 아니라면? 대답은 너무 잔혹했다. 나를 내쫓기 위해 내 이름으로 그가 썼다. 분노보다 먼저 오는 것. 분노는 바로 오지 않았다. 대신 모욕당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릎을 꿇리던 손, 고개를 돌리던 남편의 얼굴, 문을 닫던 친정의 쇠소리. 그 모든 장면 위로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성실하게 속고 있었다. 그 깨달음이 분노보다 더 깊게 찔렀다. 소연은 강물에서 발을 뺐다. 젖은 치마가 무거웠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그녀는 서찰을 떠올렸다. 찢겨나간 종이, 불에 태워진 글자. 그러나 글은 사라져도 버릇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알았다. 증거는 남아있다. 그 사람이 또 쓸 거니까. 그 순간 윤소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죽음을 향하던 눈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소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더 확인하자. 그 한 번은 살아남기엔 충분한 이유였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묶고
강가를 떠났다. 등 뒤에서 강물이 다시 조용해졌다. 마치 이 여인을 놓아주겠다는 듯이 그날 밤 윤소연은 불을 켰다. 비록 종이도 붓도 없었지만 머릿속엔 수백 개의 문장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글로 나를 죽였으니 글로 너를 증명하겠다. 그 순간부터 윤소연은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 아니었다. 진실을 기억하는 증인, 그리고 이 판을 끝까지 뒤집을 유일한 사람이었다. 윤소연은 자신의 이름을 먼저 버렸다. 그 이름은 남편의 입에서 죄가 되었고 친정의 문 앞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기억만 남기고 얼굴은 버린다. 그날 밤 소연은 기방의 문을 열었다. 기방, 가장 안전한 전쟁터. 기방은 웃음이 넘쳤지만 진실은 오가지 않는 곳이었다. 사대부들은 술에 취해 혀를 풀었고 비밀은 늘 글로 남기지 않는다고 착각했다. 소연은 노래하지 않았다. 춤도 추지 않았다. 그녀는 글을 읽어주었다. 이 문장은 여기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과하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비들은 놀랐다. 글을 아는 기생이라니. 그 말 속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 숙임이 그들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글씨를 훔치는 기술. 윤소연은 기억했다. 술에 취한 손은 붓을 숨기지 못한다는 걸. 그녀는 일부러 말했다. 이 글씨 마님께서 보신다면 분명 좋아하시겠습니다. 그 말에 사내들은 웃으며 서찰을 꺼냈다. 연서, 청탁서, 밀약의 문장들. 소연은 한자도 놓치지 않았다. 획이 떨리는 순간, 붓이 멈추는 습관, 문장을 끝내는 숨. 그녀는 글씨를 보며 사람을 읽었다. 첫 번째 발견. 어느 날 밤 한 선비가 취해 중얼거렸다. 이 문장, 도겸이 놈이 좋아하던 건데. 소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도겸이요? 그래, 요즘은 글 대신 사람을 버리는데 더 능하더군. 그 말과 함께 내려진 서찰 한 장. 소연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초야의 달빛 아래 끝까지 읽지 않아도 알았다. 외도의 그림자. 그 서찰은 한 여인에게 향한 것이었다. 글씨는 분명 남편의 손. 그런데 끝에 찍힌 이름은 윤소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속으로 웃었다. 쓴 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확신의 웃음이었다. 그래, 역시 또 쓰고 있었구나. 여인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그날 이후 소연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 모욕적인 말, 기생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도구였다. 그녀는 일부러 더 많은 글을 읽었다. 더 많은 서찰을 모았다. 그리고 밤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글씨를 나란히 놓았다. 가짜 서찰, 진짜 서찰. 차이는 점점 선명해졌다. 어느 밤 소연은 혼잣말을 했다. 이제 됐다. 서찰은 충분했고 증인은 늘어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는 자기 글씨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다. 윤소연은 등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심판이 된다.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엔 제삿날도 잔칫날도 아니었다. 관아암 마당. 진실이 드러나는 날은 늘 이렇게 공기가 무겁다. 윤소연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그녀가 원한 일이었다. 그리고 남편 이도겸이 들어왔다. 비단 도포, 깨끗한 갓, 떳떳한 얼굴. 소연이 앞으로 나섰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서찰 하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며느리를 내쫓은 그 서찰, 이미 끝난 일 아니었나? 그때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끝난 건 여인의 인생이었지, 진실은 아닙니다. 그 목소리에 이도겸의 시선이 멈췄다. 낯설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다. 글씨는 거짓말을 못한다. 소연은 서찰을 펼쳤다. 이 글은 윤소연의 것이 아닙니다. 관원이 말했다. 근거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같은 사람이 쓴 다른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녀가 펼친 종이들, 연서, 청탁서 모두 같은 손.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회기 같군. 끝맺음이 똑같아. 이도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살아있는 증인.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 글을 제가 받았습니다. 외도 상대였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녀는 떨며 덧붙였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글로 한 여인이 쫓겨났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칼을 꽂았다. 하지만 글은 분명 이도겸 나리의 것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가면. 이도겸이 소리쳤다. 조작이다. 이 여인이 꾸민 짓이다. 그때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문장 나리께서 가장 좋아하던 말이지요. 그리고 천천히 읊었다. 초야의 달빛 아래 붓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있다. 순간 이도겸의 눈이 흔들렸다. 그 문장은 그 누구에게도 말해준 적 없는 문장이었다. 관아는 조용해졌다. 말이 많던 자리에서 침묵이 흐를 때 그건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 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서찰은 피고의 필적이 맞다. 그 한마디에 이도겸의 다리가 풀렸다. 비단 도포가 먼지를 뒤집어 썼다. 그때 윤소연이 말했다. 저는 죄를 묻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다. 저는 제 이름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밝혔다. 윤소연입니다. 쫓겨났던 그 여인입니다. 웅성임이 폭발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그저 똑바로 서 있었다. 관원은 판결을 내렸다. 과거 급제는 박탈, 관직 금고. 그러나 가장 무거운 형벌은 그 다음이었다. 윤소연이 말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글로만 기억될 겁니다. 이도겸은 알았다.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것이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걸. 모든 것이 끝난 뒤 윤소연은 홀로 앉아 있었다. 관아의 소란도 사람들의 웅성임도 이제는 먼 이야기 같았다. 그녀 앞에는 붓과 종이, 그러나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무엇을 써야 하지? 복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은 끝났고 분노로 버텼던 날들도 지나갔다. 남은 것은 텅 빈 침묵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러운, 마치 죄를 밟을까 두려운 소리. 문 밖에 선 사람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연아. 그 한마디에 윤소연의 손이 떨렸다. 평생 듣고 싶었고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믿었던 그 부름. 아버지는 마루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너를 살리기보다 가문을 택했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삼켰다. 문을 닫던 날 내 발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윤소연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용서할 준비도 미워할 힘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두 노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를 버린 덕분에 제가 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용서보다 더 깊은 말이었다. 윤소연의 글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억울한 여인의 사연, 말로 할 수 없던 진실을 글로 대신 말해주는 여필가. 사람들은 그녀를 불렀다. 글로 사람을 살리는 여자. 새벽이었다. 윤소연은 종이 위에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썼다. 윤, 소, 연. 이번엔 누구의 손도 아니었다. 그녀의 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조선에서 여인이 살아남는 법은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다. 붓을 내려놓는 순간 해가 떠올랐다. 윤소연은 관아의 문턱을 넘으며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췄다. 문 안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의 숨이 남아 있었고 문 밖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아침이 펼쳐져 있었다. 햇빛은 고르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무심히 치맛자락을 건드렸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이름이 씻겨나가고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인정받았다는 사실만 이 거리에는 없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다. 그러나 보았다는 흔적만 남겼을 뿐이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누군가는 모른 척 지나쳤다.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침묵도 죄가 되기 때문이었다. 아이 하나가 그녀를 가리켰다. 어른이 급히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보지 마라. 그 말은 그녀가 다시 죄인이 되었음을 뜻하지 않았다. 차라리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윤소연은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울 줄 알았다. 그러나 발은 무거웠다. 억울함이 풀렸는데도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이제 끝난 거잖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름을 되찾았다는 건 부서진 집의 문패를 다시 다는 일일 뿐 집안의 온기까지 되돌려주지는 않았다. 시장에서 쌀을 고르던 여인이 그녀를 흘끗 보았다. 저 여인이래. 그 글씨로 남편을 무너뜨렸다는 속삭임은 짧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찬사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거리두기였다. 윤소연은 그제야 알았다. 진실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는다. 사람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그녀는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여전히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인 손,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닳도록 써온 손, 그 손이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손처럼 느껴졌다. 윤소연. 그녀는 작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이름이 아직은 이 거리에서 쓸모없다는 뜻이었다. 해가 조금 더 올라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발밑에 또렷해졌다. 윤소연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다. 분노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설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그 순간 윤소연은 깨달았다. 이름을 되찾는 일은 끝이 아니었다.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남아야 하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날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소연은 세상 대신 자기 삶을 바꾸기로 했다.
윤소연은 작지만 아담하고 정갈한 초가집을 샀다. 그 집을 보자마자 알았다. 여기라면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마을 끝자락 논과 산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초가 한 채였다. 대문도 없고 담도 낮았다. 한때 사대부 집안의 안채를 드나들던 여인에게 이곳은 초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연은 그 어떤 집보다 오래 서서 바라보았다. 이 집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마음을 편하게 했다. 집주인은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다. 혼자 살 겁니까? 예. 그 짧은 대답이 소연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다. 평생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며느리였던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었다. 혼자 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마루, 비어있는 벽, 먼지 쌓인 부엌. 소연은 한 발짝도 바로 들이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집엔 자신의 웃음도 눈물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신을 벗고 천천히 들어섰다. 마루가 삐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 집의 첫 인사처럼 느껴졌다. 짐이라고 해봐야 보자기 하나였다. 안에는 낡은 붓한자루, 마른 먹, 접어둔 종이 몇 장, 한때 남편의 글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들이었다. 소연은 그 붓을 꺼내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마루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이 붓은 누구의 이름도 대신 쓰지 않을 붓이었다. 해가 저물었다. 집안이 어두워지자 소연은 등잔에 불을 켰다. 작은 불빛이 벽을 타고 흔들렸다. 그 빛을 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는 불을 켜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걸. 그 사실이 왈칵 눈물을 불러왔다. 소연은 등잔 앞에 앉아 한동안 울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숨을 참지 않고. 이 집은 그녀가 울어도 되는 첫 번째 공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가 들렸다. 기와 대신 얹은 지피 사각거리며 흔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소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소연은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 그 하루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이자 가장 자유로운 하루였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 전 윤소연은 눈을 떴다. 춥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처음 적은 말은 원망도 복수도 아니었다. 이 집은 나를 숨기지 않는다. 윤소연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 초가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라 자신이 처음으로 주인이 된 삶이라는 걸. 윤소연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눈을 떴다. 초가의 아침은 조용했다. 사대부 집안처럼 종이 오가지 않았고 누군가를 깨우는 기침 소리도 없었다. 그 고요가 처음엔 비어 보였으나 이제는 숨을 쉬게 하는 여백이 되었다. 소연은 부엌에 앉아 마른 나무를 태웠다. 연기가 낮게 깔렸다. 그 냄새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겠지. 그 생각은 섭섭함보다 현실에 가까웠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망설이는 발걸음. 왔다가 돌아서려는 기척. 소연은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이 집은
아직 그녀에게도 낯선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누구십니까? 잠시 정적 뒤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윤소연 마님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소연의 심장이 아주 작게 뛰었다. 문 앞에 선 여인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 제가 그를 몰라서요.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았다. 설명하지 못한 억울함, 말로 하면 무너질 것 같은 사연. 들어오세요. 그 말은 초가집에 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라는 허락이었다.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소연은 재촉하지 않았다. 물을 끓여 내밀고 불을 조금 더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급하지 않습니다. 글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여인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제야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억울한 혼인, 빼앗긴 이름, 남의 말로 대신 기록된 삶.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고치지 않았다. 다만 빠뜨리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소연은 종이를 펼쳤다. 제가 적겠습니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대신 써주시는 겁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살아온 대로. 붓이 종이에 닿았다. 먹이 스며드는 소리.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다. 이 글은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라는 걸. 글을 다 적고 나자 여인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쌀 2줌과 말린 나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라서요. 소연은 그 보자기를 받았다. 값을 따지지 않았다. 적지도 많지도 않았다. 그 쌀은 그녀의 글이 처음으로 벌어온 밥이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잘 쓰겠습니다. 그 말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여인이 떠난 뒤 소연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방 안엔 먹 냄새와 사람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보자기를 풀어 쌀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이번엔 삼키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울었다. 그날 밤 소연은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쓰는 글이었다. 오늘 내 글이 한 사람을 살게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니 이 글은 나도 살릴 것이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다. 윤소연은 그 불빛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제 글은 그녀의 무기가 아니라 그녀의 삶이 될 거라는 걸. 윤소연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달랐다. 어제 남아있던 먹 냄새 위로 사람의 기척이 겹쳐 있었다. 아직 해가 낮은데도 문밖이 완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왔다가 가지 않고 있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어제의 여인과 달리 이 여인은 자신이 왜 왔는지 알고 있었다. 여기 대신 글을 써주신다는 분 계시다고. 윤소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처음으로 소문이 되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들어오세요. 그날 2번째 이야기가 이 집에 들어왔다. 며칠이 지나자 방문자는 늘었다. 어떤 이는 글을 쓰러 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냥 얼굴만 보러 왔다. 억울한 사연을 다 밝혀준다더라. 글 하나로 관아가 움직인다더라. 과장된 말도 섞였다. 윤소연은 그 소문을 고치지 않았다. 다만 자기 일을
조용히 계속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찾아왔다. 말이 빠르고 눈이 계산적이었다. 마님의 글이 요즘 유명하더이다. 소연은 그 말에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사연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다만 돈이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글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내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날 윤소연은 처음으로 자기 자리의 경계를 그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찰에 남기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말에 남았다. 윤소연에게 가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 그를 고치지 않는다. 대신 숨기지 않는다. 그 평판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퍼졌다. 관아의 하급 관리가 슬쩍 찾아와 말했다. 그 글 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은 권력이 먼저 고개를 낮춘 순간이었다. 윤소연은 그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다. 여인과 똑같이 물부터 내왔다. 그 차별 없음이 이름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소연은 길을 걸었다. 이번엔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았다. 대신 길을 비켜주었다. 존경도 두려움도 아닌 인정의 거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속도로 걸었다. 그날 밤 소연은 기록했다. 오늘 내 이름이 나보다 먼저 길을 걸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는 그 이름을 따라가지 않는다. 윤소연은 알았다. 이름이 앞서갈 때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는 걸. 그래서 그녀는 늘 한 발 뒤에서 자신을 붙잡았다. 그날 아침 윤소연은 문 밖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알았다. 이 발걸음은 사연을 들고 오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망설임이 없었고 돌아설 기척도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한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윤소연 마님.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관복을 입지 않은 사내가 서 있었다. 그러나 허리에는 관아의 패가 달려 있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었으나 거절을 예상하지 않은 어투였다. 소연은 문을 더 열어 길을 터주었다. 사연이 있으십니까? 사내는 집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사연은 마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마님의 글이 요즘 너무 자주 관아에 오릅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으나 실은 경고였다. 억울한 일은 많고 관아는 늘 바쁩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다. 나리의 글이 공식이 된다면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공식? 그 말은 곧 관의 손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었다. 윤소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공식이 된다면 굶지 않아도 된다. 쫓기지 않아도 된다. 혼자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글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게 된다. 소연은 조용히 물었다. 그러면 제가 쓰지 말아야 할 것도 정해집니까? 사내는 웃으며 답했다. 현명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조건이었다. 그 짧은 침묵 사이에 소연은 많은 얼굴을 떠올렸다. 문 앞에서 떨던 여인, 쌀 두 줌을 내밀던 손, 이야기를 끝까지 말하지 못하던 눈. 그 사람들의 사연은 관아에 들어가는 순간 처리가 된다. 그러나 그녀의 글은 살아있게 남아 있었다. 윤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관아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듣겠습니다. 사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선택이 나리를 지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소연은 차분하게 답했다. 그래도 저를 지켜줄 건 그 선택뿐입니다. 사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윤소연은 문을 닫지 않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후회는 이미 많이 해본 감정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않았다. 등잔불 아래 종이를 펼치고 또박또박 적었다. 오늘 나는 안전 대신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글이 칼이 되는 순간 그 칼은 가장 먼저 쓰는 사람을 벤다. 윤소연은 붓을 내려놓았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윤소연은 더 가난해질 준비를 하고 더 자유로워졌다. 그해 겨울 윤소연을 찾는 발걸음이 줄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망설이다 돌아섰고 소문은 더 이상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분명했다. 막힌 것이었다. 윤소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분노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이 늘 이기는 건 아니며 다만 사라지지 않을 뿐이라는 걸. 쌀은 줄었고 밤은 길어졌다. 그러나 윤소연은 다시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관아로 가지도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지운 사연들, 끝내 밝히지 못한 이야기들, 글로만 남아야 했던 진실들. 그녀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역사를 적었다. 윤소연은 자기 이름을 크게 쓰지 않았다. 책의 앞에도 뒤에도 적지 않았다. 대신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 글은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이 기록이 누구의 공로가 되는 순간 다시 왜곡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봄날 윤소연은 초가를 나섰다. 짐은 보자기 하나뿐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녀를 알아봤고 누군가는 끝내 몰랐다. 그 차이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걸어온 길을 굳이 증명하지 않았다. 윤소연은 그 책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 지금은 읽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말했다. 다만 없애지는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윤소연은 그 침묵에 마음 놓았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윤소연은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글을 썼다. 나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잠시 멈추고 한 줄을 더했다. 다만 지워지지 않게 적어두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등잔불을 껐다. 아침이 왔다. 윤소연은 길 위에 서 있었다. 이번엔 쫓겨나는 걸음이 아니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해두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이름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순조연간 항고서상은 오래된 장부 더미 속에서 묘한 필체의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사람 이름은 거의 없고 날짜도 드물었다. 대신 문장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이 이름은 빌려 쓰인 것이다. 이 사연은 말해지지 못했다. 글은 정제되어 있었으나 차가운 관의 기록과 달리 숨결이 남아 있었다. 학자는 책의 첫 장에서 단 한 줄을 발견했다. 이 글은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다.
저자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장 가장 끝 모서리에 아주 작게 남겨진 이름 하나가 있었다. 윤소연. 그 이름은 자랑처럼 쓰이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 마치 알아볼 사람만 알아보라는 듯이 학자는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역사책이 아니군. 사람이군. 그날 이후 그 기록은 조용히 베껴졌고 이름 없이 전해졌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조선 어딘가에 자기 이름으로 끝내 사라지지 않은 여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진실을 끝내 자기 손으로 남겼다는 것.